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참패의 중심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거대 야당의 공세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을 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뭐를 바꿔도 바꿔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첫 출발은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정 운영이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갖춘 인사를 찾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 비서실장에 원희룡 전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여소야대 정국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정무형 인선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장관을 지낸 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대결 후 낙선한 바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이 더 시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가까운 장제원 의원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야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원 전 장관을 우선 검토 중이지만 차기 대권 주자를 비서실장으로 두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후임 총리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계획인데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인사들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모두 돌려막기와 측근, 보훈 인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대통령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적 개편을 고심 중인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힐 계획인데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같은 방안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참패한 국민의힘은 어수선합니다. 당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앞으로 지도체제가 어떤 식으로 꾸려질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사퇴 이틀 만에 당직자들에게 고별 문자를 보내 모든 게 본인 잘못이라고 했는데 수도권에서 낙선한 후보들에겐 의미심장한 말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새벽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제가 부족했다며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고 했습니다. 사퇴 이틀 만에 일일이 인사를 못했다며 감사와 격려를 전한 겁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수도권에서 낙선한 후보들에게도 격려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도권에서 지는 정당은 희망이 없다며 같이 방법을 알아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한 전 위원장이 향후 당권 도전이나 정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해체 후 국민의힘은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4선 이상 중진 간담회를 소집했지만 일부 중진들은 당선자 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먼저라며 불참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혼란 수습보단 책임 전가와 당권 경쟁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지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유권자들이 외면했는지 패배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미 4년 전 총선에서 크게 졌을 때도 반성을 한다며 백서를 내놓았는데 지금 다시 봐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4년 전 백서를 준비하며 내놓은 첫 마디는 국민 눈높이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총선 패배를 겪은 만큼 우리 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백서 발간이 중요하다. 당시 103석에 그친 통합당은 백서에서 무원칙 번복 공천과 막말 논란, 전략 부재를 주요 패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당선권인 20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했다가 당내 주도권 싸움으로 12명을 교체한 문제가 백서에 지적됐는데 이번에도 호남과 당직자 출신 홀대가 불거지며 후보 조정이 반복됐습니다.
4년 전 총선을 9일 앞두고 나온 세월호 막말도 폐인으로 지적됐는데 이번엔 장해찬, 도태우 후보의 과거 막말을 걸러내지 못해 공천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백서는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리더십 논란을 지적했고 코로나 대책을 내놓는 대신 정치 쟁점화하는 데 주력했다는 전략 부재 문제도 꼽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에 민생보다는 2조 심판론과 같은 정치적 승부수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종속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정부와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4년 전 패인을 그대로 답습하다 3연패 수렁에 빠진 여당에 재창당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원내 사령탑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5월 초로 예상되는 원내대표 선거에 여러 후보가 거론되는데 누가 되든 친명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대 국회는 현재 국회처럼 여소야대가 유지되지만 원내 의석 구도엔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론 180석이 필요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없어 조국 혁신당과 같은 범야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확실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야권 전체를 강하게 이끌 원내 사령탑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우리 당원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5월 제가 둘째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행될 것입니다. 새 원내대표론 총선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과 김병기, 김성원, 김영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됩니다. 원내대표 도전할 생각 있으세요? 이제 생각해서 저도 어떻게 역할을 할지 어떤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10명이 넘는 후보군들 대다수가 친명계로 분류되는데 강훈식 한병도 의원처럼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인사도 함께 거론됩니다. 관례상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국회의장은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력합니다. 지난 국회를 보면은 좀 개혁 입법이 자초되거나 또는 의장의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선명성이 강화된 원내 사령탑과 국회의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현 정부 여당을 상대로 한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와 별개로 당의 지향점과 일부 후보들의 면면으로 논란을 빚은 조국 혁신당의 행보 역시 국민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12석의 원내 3당이 된 이 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현재 20석인 이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던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조국 대표는 총선을 하루 앞두고 교섭단체 구성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공동교섭단체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내 교섭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고요. 20석이 넘는 의석으로 교섭단체가 된 정당은 원내 여야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건 물론 의사 일정을 변경하거나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상임위에 간사도 둘 수 있어 원내 영향력이 확연히 커집니다. 12석을 확보한 조국 혁신당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등 범야권 정당에 시민사회 추천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2명까지 더할 경우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약속한 민주당이 국회법을 개정할 경우 독자적인 교섭단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굳이 무리해서 교섭단체 구성을 도와줄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잠재적 대권 경쟁자인 조국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 했고 다른 중진 의원도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벚꽃이 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랐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아이들은 벌써 물에 뛰어들었는데요. 내일은 3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시원한 물속에 뛰어듭니다. 장난감 배를 띄우고 엎드려 물장구를 칩니다.
양팔을 쭉 뻗으며 배영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몸이 타오르는 것 같이 더워요. 나오면 춥고 나온 지 좀 오래되면 덥고. 아직 4월 중순이지만 나들이객 대부분이 반팔 차림입니다. 뜨거워서 나시 입어도 될 것 같아요. 긴팔 입었더니 땀 나더라고요. 한여름 같아요. 서울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시민들은 다리 밑 그늘진 곳에서 더위를 피했습니다. 더워가지고 저희도 밖에 있으려다가 여기로 옮겨서 바람도 적절히 시원하게 불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 영월 29도, 강릉 26도, 경기 이천 28도 등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았습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까지 더해지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강원, 춘천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고온 현상은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어젯밤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하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버스 정류장을 피해가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서울 강변북로에서는 화물차에서 맥주병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한때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연아 기자입니다. 6차선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넘습니다. 빠른 속도로 내달린 택시는 맞은편 상가 건물 벽에 부딪혔다 튕겨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신림동에서 70대 운전기사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택시가 들이받은 충격에 가게 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뻥 뚫린 입구를 다른 입간판으로 가려놨습니다. 소리 나길래 손님들이 나와서 이 모여서 봤거든요. 한 몇 분 사이에 그 119 어찌 차들이 아주 여러 대 왔거든요. 택시가 버스 정류장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얼음처럼 하얗게 부서진 병 조각들이 도로 위에 널브러져 있고 여기저기 파란색 맥주 상자가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마포대교 아래 서울 강변북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맥주 상자 수십 개가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명피해나 2차 사고는 없었지만 잔해 정리를 위해 1시간가량 차량이 통제되면서 한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0시쯤 충북 진천군 농로에 서 있던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조수석에선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하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용산 주민들은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안혜리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이 구호를 외칩니다. 스피커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낮 시간대 집회 소음은 75데시벨이 최대 허용 기준이지만 수시로 이 수치를 넘깁니다. 집회 현장 옆 인도에서 측정한 소음은 최대 95데시벨로 항공기가 이륙할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민들은 소음 고통을 호소합니다. 상당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아예 오전에 집을 나가서 딴 데 가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피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집회 소음이 집값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럴 때는 손님들 약속을 우리가 일부러 그 시간은 안 잡아요. 토요일에 못 본다. 이렇게 한 정도로.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5개 집회는 금지돼 있지만 대통령 집무실도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근처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국립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던 양기훈 선생의 작품이 사라졌습니다.
내부 CCTV를 토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렇게 도난당한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3만 점이 넘는데 되찾은 건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갈대 위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기러기 한 쌍. 조선 후기 독자적 화풍을 자랑했던 석연 양기훈이 그린 노안도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도 같은 작가의 노안도를 소장했고 국내에는 40여 점 남아 있습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이 지난 2001년 구입해 전시해 왔는데 지난해 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노안도는 이곳에 전시돼 있었는데요. 누군가 벽에 걸린 족자를 떼내 달아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줄수 많아가지고 아마 가져가지 않았을까 추정하는데 경찰에서도 이제 수사를 하고 영상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은 상태예요. 이렇게 도난당한 국내 문화재는 모두 3432점으로 그림부터 고문서, 석탑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때 사용한 쌍용검은 창덕궁 전시 후 사라져 114년째 찾지 못했고 경주시 북사지의 석탄 하층 기단석 4점도 4년째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되찾은 문화재는 22.8%에 불과한데 회수율이 낮은 건 제때 신고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신고하게 되면 바로 접수되고 현장하고 그럴 텐데 한 10년 뒤에, 5년 뒤에 이렇게 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은닉이 또 공소시효가 지나는 10년 이후에나 매물로 나오다 보니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세계적인 K-팝 스타 뉴진스가 미국 법원에 정보 제공 명령 신청을 냈습니다. 한 유튜버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아이브의 장원영 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는데 왜 K-팝 스타들이 미국 법원에 문을 두드리는 것인지 사회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우선 뉴진스가 무슨 일을 겪었길래 미국 법원에 찾아간 겁니까? 네, 뉴진스 소속사는 국내 유튜버가 올린 동영상 콘텐츠가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유튜브 계정은 정지됐지만 지난 2022년부터 그저께까지 뉴진스 멤버들의 실명과 사진을 올려서 외모평가 혹은 인신공격 콘텐츠 수십 개를 올렸고 조회수는 1,300만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유튜버는 비방이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익이 목적이었습니까? 뉴진스의 법적 대응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유튜버는 재미로 올린 것이라며 수익 창출 신청은 안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이브의 장원영 씨도 유사 사건으로 한 유튜버와 소송 중인데 해당 유튜버는 유료 채널까지 운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한국에 있는데 왜 미국 법원을 통해야 하는 겁니까? 네, 유튜브는 미국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미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장원영 씨나 뉴진스처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엔 해당 유튜버의 실명과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유튜브가 미국 회사다 보니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선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로펌까지 고용해서 그 절차를 밟게 되면 해당 유튜버의 정보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인데요. 장원영 씨의 경우에도 처음 2번은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했고 3번째 시도 끝에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 씨는 이 정보로 국내 법원에 해당 유튜버에 대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항소했습니다. 보니까 쉬운 길이 아닌데도 예전과 다르게 연예인들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분위기 같아요. 네, 유튜브와 같은 외국 SNS를 통해서 K-팝 스타에 대한 명예훼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연예인들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K-팝 스타들을 보유한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들은 팬들을 통해 명예훼손 증거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언제까지 이 미국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 국내에서도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뉴진스나 장원영 씨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미국 법원을 활용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의 사법제도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한국의 피해자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외국 SNS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법체계를 정비하고 범죄 수익을 엄정하게 몰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인명 뒤에 숨어서 허위 컨텐츠를 양산하는데 좀 경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반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전략 무기들이 이동하는 상황이 포착됐고 미군도 이스라엘 인근에 전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동 정세. 먼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하면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이란은 즉각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We consider to be a very credible threat made by Iran in terms of potential attacks on Israel. 미 언론들은 최근 이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전력 배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구축함 2척이 이스라엘 인근에 배치됐고 이 중 최소 한 척은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도 최근 군자산을 내부로 이동한 데다 100대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גם על הקרקע, גם באוויר, אנחנו בשיתופי פעולה הדוקים עם שכנות ועם ידידות על מנת למנוע פגיעה בישראל, ואנחנו נדע כיצד להגיב.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게도 공격을 받았는데 중동 지역의 전운이 다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불협화음을 빚고 있지만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지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서방 각국들은 이란 내 자국민의 철수를 지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 유가도, 금값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재민 기자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국은 이란을 향해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Don't. We will support Israel. We will help defend Israel, and Iran will not succeed. Thank you very much. 미국 정부는 중동 지역 내 억지 노력을 강화하고 미군의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가 군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중동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자 서방국들은 자국민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내 자국민에게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위험 지역 여행을 경고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이란 내 자국민들의 출국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도 중동 지역 여행 자제와 테헤란에 있는 외교관 가족을 귀국시켰습니다. 국제 유가도 출렁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한때 1배럴에 87달러를, 브렌트유 선물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9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값도 치솟아 사상 처음 1온스에 2,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중동 지역의 위기감 고조로 기름값과 금값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1,280원대였는데 최근에는 1,400원 턱 밑까지 왔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유학 간 김동은 씨는 치솟는 환율에 외식을 줄이고 일자리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있긴 한데 일자리를 못 구하면은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죠? 생활비를 송금하는 가족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죽을 맛이긴 해요. 물가도 계속 비싸지고 있어가지고 필요한 금액이 이제 거의 2배씩 계속 오르는 느낌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375원 40전까지 오르며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선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 선을 넘어설 거란 관측까지 나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등 미국 경제가 탄탄한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까지 밀리자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물가의 추가적인 상승에 따라서는 1,4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올리고 국내 증시 하락에도 영향을 주지만 정부는 고환율이 경제 위기를 부추기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개인 투자자
이런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 해외 자산이 굉장히 늘어서 선진국형 외환시장 구조가 자리 잡았다라는. 중동 지역 긴장감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뛰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서울에 이어 인천, 경기도 아파트값이 차례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오랜만에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전망과 아직 대세 상승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정수양 기자가 부동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달 전용 84제곱미터가 20억 원에 거래되면서 일주일 만에 7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거래가 크게 늘진 않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3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매수 문의는 작년 시장보다는 어느 편이죠. 호가는 지금 1억 5천에서 1억을 올리고 있어요. 서울의 상승세는 인천과 경기까지 이어져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20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아파트 공급 부족 전망, 그리고 전셋값 상승까지 겹쳐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인하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나 매물 위주로 대기 수요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경매 시장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경매 경쟁률은 9.7명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자 부담이 없는 그런 금액대의 아파트들, 60명, 70명 가까이 몰리는 아파트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데다 아직은 특례 대출을 이용한 실수요자들의 매수가 대부분이어서 본격적인 대세 상승의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총선 이후에도 의정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한 목소리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주문한 단일안을 내겠다 했지만 전공의 대표는 교수들이 착취 사슬의 중간 관리자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만 담보된다면 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상훈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의료계 단일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저녁 총회를 열고 의사협회 교수협의회, 전공의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돌아가는 핵심이 전공의 귀환이라면 전공의 요구가 단일한 안이 돼야죠. 하지만 단호한 전공의들과 달리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는 1000명 정도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의료계가 한뜻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박단 전공의 대표는 수련병원 교수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해왔고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에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한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고 다 협의가 된 것처럼 해서 발표하더니 또 싸우면 자중질환이죠.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의대 증원은 그대로 간다면서도 2,000명 숫자에 대해 타협할 의사가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한 발짝 양보를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와의 타협 조건으로 전공의 복귀 담보를 내세웠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국내에서도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사용하는 분들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가입할 때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가 강제로 동의되면서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중국을 방문해 개인정보 법규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조덕경 기자입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에 가입을 해봤습니다. 가입에는 15초면 충분했는데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이 끝납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어떤 개인정보를 제공할지에 대해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알리와 테무 모두 회원가입으로 각사 개인정보 정책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여기에는 제3자의 광고를 위한 정보 제공도 포함됩니다. 저 몰랐어요. 가입할 때 몰랐죠. 별 생각 없이 사실 가입을 하다 보니까.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못해 사실상 강제 동의인데다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필요 최소한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선택 동의를 받아야 되는 항목을 왜 필수 동의를 해놨느냐. 이 그렇죠.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정부가 TF를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이용자 정보 수집과 이용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관급인 최장혁 부위원장은 오는 17일 2박 3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찾아 중국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 준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최근 달이 해를 가리는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미국이 들썩였습니다. 몇 분의 우주쇼를 보려고 미국 전역에서 500만 명이 이동하고 8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커플 수백 쌍이 합동 결혼식도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정민 기자가 개기일식에 열광한 미국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미 국회의사당 앞이 개기일식을 보려는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유명 관광지 나이아가라 폭포와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도 너도 나도 관측용 안경을 쓰고 탄성을 지릅니다. 한낮에 달이 해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려 항공편은 만석이 됐고 스카이다이빙을 감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8일 남미 멕시코부터 시작해 북미 대륙을 대각선으로 관통하는 우주쇼를 보기 위해 미국에서만 500만 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텍사스에서 메인주까지 관측 경로 교통편과 숙소 예약도 줄 매진됐습니다. 경제 효과는 8조 원이 넘습니다. 개기일식 순간 수백 쌍이 합동 결혼식을 올리거나 청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Will you marry me? Yes. 상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Union between the sun and moon, bringing those two different things together and making something beautiful, I think in a lot of ways symbolizes relationships, engagement, and marriage. 과학과 우주에 대한 탐구 열기도 뜨겁습니다. Day turns to night. Animals start to behave differently. We're seeing changes in the Earth's atmosphere. It's a mystical, mysterious experience. 끔찍한 사건도 벌어졌는데 개기일식 전 종말론에 심취한 여성이 연인과 자녀를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선 99년 만에 관측이 됐을 정도로 오랜만에 미 대륙을 찾은 개기일식에 여러 이유로 수많은 미국인들이 몰입한 한 주였습니다. It's just such a feeling in my soul that I'm so grateful to be there and so happy to see it. For those few seconds or minutes being one with the universe and being really present and feeling it. 뉴스7 포커스입니다. 네, 전북 고창에는 남사르 습지로 지정된 운곡 습지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던 땅이었지만 사람들이 떠나면서 30년간 방치된 곳이었는데 자연 습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최근에는 수달과 담비 같은 멸종위기 동물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못 한가운데서 무언가 이리저리 헤엄칩니다. 운곡 습지의 둥지를 튼 멸종위기 1급 수달 가족들입니다. 먹이를 물고 가는 멸종위기 2급 노란 목도리 담비도 포착됩니다. 2011년 4월 남사르 습지로 등록된 이곳 운곡 습지에는 수달이나 삭을 비롯해 852종의 생물이 털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농사를 짓던 땅이었지만 1980년대 초 영광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 공급을 위해 일대가 저수지로 바뀌고 주민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인적이 끊기자 일부 남아있던 폐경작지가 자연 습지로 탈바꿈한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 감염이 들어도 이 안에는 마르지가 않아요. 인간의 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자연 스스로 복원된 습지의 가치성을 안에 들어가며 보실 수 있는데요. 운곡 습지에서 흘러나온 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인근 고인돌 유적지까지 이어집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해식물 제거 활동 등 습지의 현명한 보존과 이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창군 운곡 습지와 고인돌 유적은 이달의 생태 관광지로 선정됐는데
환경부는 매월 특색 있는 자연 환경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비밀 투표 원칙상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출구 조사를 보면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이 투표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50대 남성과 20대 남녀의 지지가 확연히 눈에 띄었는데 신유만 기자의 표심 분석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이번 총선 40대와 50대의 비례정당 지지율입니다. 두 연령대 남성 가운데 40% 이상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0대와 50대 여성 유권자들로부터도 더불어민주연합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표심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권 심판 노선을 가장 강경하게 내세운 조국혁신당에 가장 강력한 진보 지지층인 4050 표심이 쏠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명 야당을 원하는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에 반응했다고 생각합니다. 20대는 남녀 지지 정당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수 성향의 이대남 상당수는 국민의힘을 이탈해 개혁신당에 힘을 실었고 이대녀는 모든 연령과 성별 중 유일하게 민주연합에 51%의 과반 몰표를 줬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지지가 조금씩 더 높았는데 70세 이상에서는 60%를 넘는 몰표가 나온 걸로 분석됐습니다. 총선 실제 개표에선 국민의 미래가 36.6%, 민주연합이 26.6%, 조국혁신당이 24.2%를 득표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침묵입니다. 선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유세 활동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선거 이후에는 잠잠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과 2일 부산 사상과 본인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그리고 울산까지 두루 돌면서 친문계 후보들을 지원했고요. 총선 이틀 전인 8일에는 부산 강서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서 여당에선 거센 반발도 나왔습니다.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기억력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야당이 크게 이겼으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축하 메시지를 낼 만도 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봤더니 가장 최근 SNS 게시물이요. 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고 그 뒤에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문 전 대통령 측에 왜 총선에 승리하고도 메시지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요. 따로 총선 결과에 대한 말씀이 없었다면서 메시지를 낼 계획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뜻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친명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개연선이 200석 이상도 내다봤는데 부산 경남 지역에서 막판 보수 결집이 이뤄져 무산됐고 이를 문 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이 지원했던 후보 11명 중 9명이 낙선했는데요. 다른 쪽에선 친문 진영이 민주당보단 조국혁신당에 결집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말 이 정부가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 내에서 친문계의 입지가 좁아진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인영, 고민정, 황희 의원 등 당선자들이 꽤 있긴 하지만요. 임종석, 전해철, 이광재 등 핵심 인사들은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본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친문계나 비명계 구심점이 돼서 전국 주도권을 놓고 친명계와 경쟁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침묵의 느낌표는 그냥 잊힌 사람으로로 정했습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이 4년 전 한 말입니다.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거 일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네, 퇴임 후에는 잊힌 사람으로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친문 패권주의란 말이 여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비명 행사를 거쳐 친명 천하를 완성한 이재명의 민주당을 바라보는 문 전 대통령의 마음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여당 비대위만 N번째입니다. 예, N번째.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 이제 여당에서 비대위를 많이 본 것 같은데 몇 번째입니까? 네,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여당이 된 후에 국민의힘 수장은 2년 동안 이준석, 주호영, 정진석, 김기현, 한동훈까지 5명이나 됩니다. 5명 중에 비대위원장만 3번이 있었는데요. 모두 임기가 6개월 이내였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당이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번에도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서게 됩니까? 네, 아직은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5월 30일에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새 원내대표부터 먼저 뽑게 됩니다. 그 원내대표가 전당대회 전까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뽑고 비대위 구성을 한 뒤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당 일각에서는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재추대해서 관리형으로 가는 방안도 거론되는데요. 윤 원내대표도 총선 패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몇 달째 비대위인데 또 비대위를 꾸려봤자 쇄신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여당이 총선에서만 3연패잖아요. 과거에는 수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2016년에는 김무성 대표 사퇴 후 선출된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꾸린 뒤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했고요. 2020년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사퇴한 뒤 심재철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요. 이후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네, 여당의 지도체제 언제쯤 꾸려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죠? 네, 당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부터 원내외에서 의견을 좀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모레 4선 이상 간담회를 열어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중진들은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하기보단 이제 곧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가 있을 테니 그때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여당 비대위만 N번째의 느낌표는 천막부터 쳐라로 정했습니다. 비대위 재구성이든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를 꾸리든 20년 전 천막 당사 시절에 결기가 없다면 백약이 무효겠죠. 총선 직후부터 본인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오로지 남 탓에만 매진하는 여권 인사들이 적지 않은데요. 먼저 반성하고 제대로 토론하고 묵묵히 수습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날이 따스하다라는 말보다 덥다는 말이 더 와닿지 않으셨나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마치 7월 하순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춘천이 30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동부, 강원과 청주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대기의 건조함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하늘은 맑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고요.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4도로 평년을 6도 이상 웃돌겠습니다. 한낮에는 해안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지만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화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3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